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진도를 또 나가보죠. 복도체 및 다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다 설명드렸던 이야기이고,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도체나 다도체의 개념은 이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다. 즉 전이경도, 즉 전선 표면의 밀도, 전속의 밀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 증가,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송전선로에 먼저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3장, 4장은 뒤로 미루고 5장에 선로 정수라는 파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 부분에 가서 다룰 것이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용전류, 전선에 그 얼마만큼의 순간적으로 전하량이 지나가느냐, 순간 지나가는 전하량, 이렇게 되는 것이 전류가 되죠. 먼저 그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라고 하지만 이것은 원 단위는 아니고요. 원 단위는 뭐가 됩니까? 쿨롱 포 세크, 시간당의 이동 전하량을 말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요거는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넣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 단위는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의 개념은 기사 레벨이고, 기사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전문가라는 뜻이죠. 엑스퍼트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원 단위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이런 가 단위를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송전선로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그래서 송전선로는 우리가 보통 90도 정도 개념을 잡아주고 있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계적 강도에서 쭉 읽어보면은 전선 자중은 전선 자체의 무게고, 착빙설이라는 것은 아주 추운 겨울에 전선에 달라붙는 빙설을, 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퍼는 이제 그 아령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내가 이제 설명을 다 그림을 그려 드릴 건데, 댐퍼라든가 부착 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하중, 풍압은 바람에 의한 거고, 압력을 말하는 거고요. 뭐 진동, 단선, 뭐 이런 끊어지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전압 강화 나오잖아요. 앞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일반전기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다. 이때의 가공선로에서 이 선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몇 가지,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네 가지 이제 사고까지 들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돼? 전압 강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공식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송전선로의 전선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송전선로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데요. 바로 켈빈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켈빈의 법칙. 자, 그 켈빈의 법칙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인데요. 뭐 전선을 시설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전선로에 이렇게 시설을 하려면 전선을 사야 되잖아요. 전선에 뭐가 됩니까? 구입비. 그럼 뭐 전선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뭐 은행에서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뭐 이자도 들어가고, 또 유지 보수해야 되고,
이런 비용.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저항 R이 있죠? 그래서 레지스턴스 R이 있는데 이 R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그래서 3배의 선이 세 가닥 가니까 3배의 I-은 R에 대한 뭐가 돼요? 1년치에 대한 뭐가 됩니까? 전력 손실량을 갖다가 계산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에 선정된 전선이 가장 경제적이다라는 개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하나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말, 우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거에는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전압, 그 다음에 경제적 전선의 굵기. 그래서 전압 그러면 알프레드 스틸이 정했던 스틸식 5.5 루트에 0.6L 플러스 100분의 P라는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그러면 뭐가 돼? 이거는 켈빈의 법칙이다. 요렇게. 근데 켈빈의 법칙은 그냥 외우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전선 사는데 들어갔던 비용과 전선에서 발생한 손실 전력량의 비용을 환산했을 때 이걸 왜 하느냐. 이제 하도 경제적 전선의 굵기 그러면 켈빈의 법칙이 나오니까 이제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중 켈빈의 법칙은 무엇인가? 1, 2, 3,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놓쳐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전선로의 구성에서 송전선로 그러면 딱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송전선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로지 철탑이다. 네. 송전선로는 정해져 있어요. 철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전선로는 뭐냐? 전봇대. 네.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토를 달 수 있어요. 뭐 철주도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철탑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바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설명을 한번 할게요. 여기서 송전선로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 의미는 갖지 마세요.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을 뭐 수용과 근처, 수용군이죠, 수용군. 도심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변전소까지 뭐 이렇게 그냥 기본 개념이니까.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전소도 1차, 2차, 3차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시켜서 하면 어렵거든요. 지금은 시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뭐가 돼요? 철탑이다. 철탑입니다. 그래서 철탑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돼요? 송전선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송전선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송전선로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말이죠. 그 전선로라는 건 혈관이거든요. 혈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송전선로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동맥이에요, 동맥. 굉장히 중요하죠. 동맥입니다. 그 동맥은 뭐가 됩니까? 끊어지면 큰일 나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를 지나서 여기다 이제 좀 그려볼까요? 변전소를 이렇게 좀 더 그릴게요. 변전소에서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 간단해요. 변전소는 변압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 이 변압기에서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조상설비. 그렇죠. 조상설비죠. 네. 그래서 얘는 변압기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1차적 권선과 2차적 권선으로 되어 있지만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3차측까지 있는 3권선 변압기를 쓴다는 거. 그래서 3권선 변압기 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조상설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건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전솔로 오는데 배전솔로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전봇대가 있으면 얘는 다 뭐가 됩니까? 배전솔로다. 제가 전봇대라고 쓸게요. 예, 그래서 전봇대는 배전솔로다. 자, 그럼 배전솔로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이 되느냐? 그냥 가는 핏줄, 가느다란 핏줄. 그러니까 동맥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가는 핏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끊어져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가는 핏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가는 핏줄보다 더 작은 건 이제 실핏줄인데 실핏줄은 이제 주상변압기 2차측 라인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저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가공송전솔로의 주요 구성은 전기의 수송로인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물, 그 다음에 전선과 지지물 간의 전기적으로 절연체 역할은 애자. 애자는 우리말로는 우리가 이제 애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는 인슐레이터, 절연체란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가공송전솔로에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느냐 얘기를 한 거죠. 먼저 뭐가 돼요? 지지물,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지지물과 전선 사이에 있는 절연체, 애자. 애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지물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면 요것이 지지물의 형태가 될 거예요. 요게. 자, 여기는 요거죠. 요거 전봇대. 요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선 그랬는데 전선은 이건데 그 얘기했지만 송전솔로는 전선이란 단어를 안 쓰고 도체 방식, 단도체 방식이냐 복도체 방식이냐라고 하지만 배전솔로는 전선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 여기에는 단도체, 복도체란 개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선과 지지물 간의 전기줄에 전선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지지물을 통하게 되면 땅으로 지락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해주는 절연체, 절연체.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애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뭐가 됩니까? LP애자가 있는데 요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 놓을 겁니다. 요것이 가장 크게 나누어지는 현재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목주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 이거 빼려고 해요. 왜 빼려고 하냐 하면 물론 나무로 만든 것은 나무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직까지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송전솔로에 목주 쓰는 건 내가 못 봤습니다. 제가 조금 요때 살짝 묻어서 깨알 같은 자랑 중에 하나를 한다면 제가 외국에서는 봤어요. 외국에서는 목주에 걸려있는 전압체가 봤을 때 그게 한 6만 볼트 라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근데 그건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주라든가 이거 다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이거 다 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배전솔로에 해당하는 것이 목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보통 CP라고 그러죠. CP.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주는 주는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철주는 양쪽 다 써요. 양쪽 다 씁니다. 송전솔로에도 철주가 있고요. 배전솔로에도 철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송전솔로는 다수가 99.9%가 철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주 이렇게 쓸 수 있으나 다 이거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주나 CP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철주 있어요. 철주 있지만 여기도 다 뭐가 됩니까? CP다. 예. 이렇게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럼 이걸 왜 써놨느냐? 전문 서적이잖아.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참조를 하라 이런 뜻에서 노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탑의 분류를 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장형, 보강형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2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철탑은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쓸 겁니다. 직선형, 그 다음에 각도형, 그 다음에 인류형, 그 다음에 내장형. 자, 내장형. 그리고 보강형. 뭐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내장형이에요. 내장형. 일단 놓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와서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철탑에는 이런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CP주에는 이런 종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장형 콘크리트주, 직선형 콘크리트주 이런 게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걸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거를. 그거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요쪽 끝도 내가 사용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뭐가 됩니까? 전주가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됐다고 쳐봐요.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일직선상으로 쭉 가주게 되면 이렇게 가주게 되고 경관이 같으면 전선 무게에 의한 하중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러므로 이 구간은 전봇대를 일로 잡아다니고 이 구간은 전봇대를 일로 잡아당기다. 두 개가 잡아당기니까 벡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벡터가 서로 뭐가 됩니까? 똑같은 이쪽으로 잡아다니고 일로 잡아다니니까 전주에 가해지는 힘의 벡터는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예. 그렇지만 얘가 약간 빗나간단 말이죠. 약간 빗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요 방향으로 안 가고 전주가 요 방향으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요 방향으로 갔다. 예.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서 일로 간 거는 직선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직선 라인으로 가니까 벡터합이 0이 되는데 얘는 옆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뭐가 됩니까? 전주가 이렇게 있다가 일로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걸 설치를 해요. 얘를. 그게 바로 지선이라고. 예. 지선이 얘를 뭐가 됩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전주의 모양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A종, B종.
그래서 키가 작은 거는 A종, 긴 거는 뭐가 됩니까? B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력에 균등이 생겨버리면 지선을 걸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철탑은 뭐가 돼요? 지선을 걸어서는 안 돼요. 왜? 동맥이니까. 동맥이니까. 그래서 철탑은 지선 없이 견뎌줘야 돼.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다시 이제 철탑을 놓고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철탑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직선 라인으로 간단 말이야. 직선 라인으로. 그럼 철탑이 또 하나 가면 결국은 이쪽에 가해진 전선에 의한 장력과 이쪽에 가해진 전선에 의한 장력이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지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얘가 이 방향으로 갔다. 예.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는 이와 같은 불평형 또는 불평등 장력이 발생을 하게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철탑일지 콘크리트 폴일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아, 이쪽 장력이 같으니까 상쇄가 된다. 근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앞으로 쏠리니까 전주인 경우에는 지선을 걸면 되는데 철탑인 경우에는 지선을 걸 수 없잖아. 그럼 뭐가 됩니까? 버팅겨 줘야 되거든. 그럼 벌써 내가 다리를 움직여야 한단 말이죠. 벌써 철탑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탑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아, 철탑은 왜 종류가 저렇게 있을까? 아, 그건 간단해. 지선을 설치를 못하니까 불평균 장력을 잡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배전선로는 어떻게 지선으로 다 잡아주니까 굳이 모양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어. 긴 거 짧은 것만 잡아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폴은 지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거 짧은 거 A종, B종으로만 구성이 되는 거고, 송전선로는 동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로 만약에 여기서 지선이 끊어졌다. 지선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선을 갖다가 뭐가 돼? 지선을 지나가다 누가 얘는 또 뭐야 하고 잘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집은 넘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철탑도 그렇게 했다가는 철탑이 넘어지면 동맥이 끊어지는 거와 같으니까 그래서 나온 거다.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철탑을 위에서 바라봤다고 치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발전소에 출발했다고 치자. 자, 발전소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철탑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길이가 좀 가니까 여기다 하나 짧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가 돼요? 하천을 하나 그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이, 자, 여기서 출발하겠죠? 이건 뭐 전선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의 전선에 의한 이쪽 하중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얘는 이렇게 걸리고, 요렇게 걸리고, 얘는 요렇게 걸리고, 요렇게 걸리고, 얘는 요렇게 걸리는데 여긴 경관이 짧죠? 여기 경관이 길잖아. 경관이 길면 전선이 뭐가 돼? 많이 들어간 전선 무게가 커지죠. 그래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전선이 하나밖에 없죠. 얘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출발하기 시작한 거거든. 예, 요런 철탑을 인류형. 요렇게 서로 상쇄가 되는 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직선형.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아, 당연히 여기 각도가 진 거니까 뭐가 돼? 가다 꺾였으니까 뭐가 돼? 각도형. 얘도 각도형이겠죠? 하지만 직선형은 직선형인데 이쪽은 경관이 짧고 이쪽은 경관이 길잖아. 이런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내장형.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철탑이다. 뭐 전선이 여기서 출발한다. 그럼 이렇게 가니까 이쪽 벡터만 있으니까 인류형, 뭐 직선형, 각도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한쪽 팔을 들면 인류형, 평형이 되니까 직선형, 꺾어지면 각도, 한쪽은 짧고 한쪽은 그러니까 여기 긴다는 건 건너가야 되잖아, 하천이. 그래서 건너가면 뭐가 됩니까? 내장.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보강형에서 얘기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직선선로가 다 한다. 자, 여기 라인은 직선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다 그릴게요. 이거는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 철탑, 철탑, 철탑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옆에서 바라보면 정면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날씬하죠? 네. 자, 여기에 전선을 갖다 걸 때 이렇게 애자련이 내려오고 애자련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전선이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이도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보통 이 철탑의 경과는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보면 철탑의 경과는 최대 600m예요. 600m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철탑에 사용하는 그 600m에 해당하는 그 전선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바로 뭐냐? 애자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단추가 이렇게 쭈루루 있을 때 맨 위에 거를 확 잡아다니면 밑에까지 두두두두두 이렇게 뭐가 돼요? 단추가 다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기, 철탑에 다니는 기예요. 예. 10기 이하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얘를 갖다가 쓴다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갖고 얘는 애자장치를 이렇게 해요. 요렇게 잡아서 요 라인이 요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넘어가서 요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얘가 끊어져서 그 바닥에 떨어지고 그때의 충격에 얘가 끊어지지만 얘가 내려갈 때 얘는 끊어져도 얘가 견뎌내요. 그래서 가다가 뭐가 됩니까? 이 단축 트어지듯이 투두두두 끊어지다가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내장 애자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선로에서는 10기 이하의 직선으로 쭉 갈 때는 10기 이하마다 이 내장 애자 장치를 해놔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거기서 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이렇게 돼서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 장치를 한 철탑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야 선이 땅에 떨어지면서 두두두두두 끊어져도 거기서 멈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가선할 때, 이게 가선을 할 때. 자, 가선을 한다는 거는 지지물에다가 전선을 갖다가 접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지물에 애자련을 이렇게 놓고요. 놓고서 그 다음에 전선을 가선을 할 때, 자, 팽팽하게 잡아 다닐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팽팽하게 잡아 다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이구야, 요거 좀 치워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제가 갖다 쓸게요. 자, 전선을 팽팽하게. 그러나 전선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죠. 예, 전선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 이렇게 내리는 경우예요. 자, 전선을 내리는 거를 전선을 느슨하게. 그럼 느슨하게 했다는 이 자체가 요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이도예요. 이때 이는 늘어진다는 뜻이고 도는 숫자를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거의 맨 마지막에 용어 중에서 전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끝부분이 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로 대답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숫자로 대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도라는 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왜 상황에 따라 다르냐 하면은 모든 전선은 지표상 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지표상에서 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유지를 해야 돼요. 예, 를 유지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여친이랑 같이 아니면 남친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앞에 뭐가 툭 걸려. 보니까 뭐가 돼요? 전깃줄이야. 야, 이거 전깃줄 여기 왜 있어? 들면 뭐가 됩니까? 황천길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지표상 높이를 유지를 해야 돼요. 하다 보니 전선의 지표상 높이를 유지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전선을 팽팽하게 당겨야 되는 거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가 됩니까? 2도를 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도를 주는 건 아니고 2도를 주는 게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2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2도를 왜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2도를 주는 가장 큰 이유, 이 2도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팽팽하게 잡아서 가선을 해놓으면 이게 겨울철 되면 땅 하고 끊어져 버려요. 온도 변화에 대한 단선, 예, 온도 변화에 대한 즉 겨울철에 뭐가 됩니까? 수축에 의한 단선. 그 다음에 달달달 떨어요. 진동이 발생해. 기타 줄도 마찬가지잖아요. 팽팽하게 기타 줄을 감아놓고 살짝 충격만 줘봐요. 달달달달 떨게 되죠. 그래서 이 진동에 의한 단선.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2도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2도를 많이 줄 거냐? 많이 준다는 얘기는 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2도를 많이 주면 늘어진다는 얘기야. 늘어지면 지표상 높이가 뭐가 됩니까? 낮아져. 그렇지만 지표상 높이는 유지를 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요? 지지물을 더 높은 거를 써서 이렇게 충분한 2도를 줘도 지표상 높이는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2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의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이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기도 하지만 전선 소요량이 많아지니까 전선비가 커지게 되고 늘어지면서도 최소한의 전선 지표상 높이를 유지하려면 뭐가 됩니까? 지지물 높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지지물 값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최소의 이도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도를 어느 정도 줘야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이 이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 돼버리면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이도가 선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지물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도가 크다는 이야기는 또 좌우로 진동이 커서 또 옆에 선이랑 닿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선간 단락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도를 너무 작게 잡아주면 얘가 장력도 커지고 달달달 떨어서 단선의 문제도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이니까 계산 공식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2도에서 공식은 뭐 8TWS 제곱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W의 단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m당의 전선의 무게를 말하는데 사실은 전선의 무게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하중이에요. 하중.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경관, 그 다음에 수평장력. 이건 뭐냐면 전선을 걸어서 우리가 옆에다 이렇게 물이 가득 든 바구니를 잡았을 때 이게 잡아당기는 이 힘. 이 힘의 수평값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다.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도, 그 다음에 경관. 여기에 요걸 2도 줬다는 의미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2도 공식을 보니까 이렇게 D는 8T분의 WS 자승이니까 경관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경관이 넓어지면,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2도는 뭐가 됩니까? 아주 심하게 내려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선의 실제 길이. 자, 요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네. 여기다 놓고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쉽냐 하는 거죠. 자, 전선을 갖다가 만약에 전선을 팽팽하게 잡아다녔다. 이렇게 2도를 전혀 주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팽팽하게 잡아다니면 전선의 길이는 결국 뭐가 돼요? 경관이랑 같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단선에 문제가 있어서 2도를 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2도를 줬어. 자, 2도를 줘서 요렇게 늘어뜨렸다 라고 가정하면 요걸 잡아당긴다 이거죠. 요 전선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차피 팽팽하게 잡아다닌 거는 전선의 길이가 경관이랑 같고 2도를 주면은 조금 더 튀어나오겠죠. 예, 요만큼 더 튀어나온단 말이죠. 어차피 얘는 뭐가 됩니까? S니까. 그러면 요 부분이 얼마냐? 요게 3S분의 8D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선의 총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그러면 전선의 길이는 여기까지 길이는 S고 S에다가 요만큼을 더 더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전선의 길이 공식 외울 때도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냥 공식을 통짜로 외우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선의 평균 높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이것도 지우고 설명을 드려야 되죠. 자,
자, 전선의 평균 높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선을 팽팽하게 잡아다녔다. 예. 전선을 팽팽하게 잡아다녔다. 그러면 전선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전선 팽팽. 그러면 이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평균 높이잖아요. 근데 전선은 일반적으로 2도를 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측정한 거는 이 높이는 제일 높고 1번이 제일 높겠죠? 2번은 제일 낮겠죠?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냐 이거죠. 어느 정도냐. 이거를 공식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공식 안 외워도 됩니다. 전선의 평균 높이는 제지점 간의 높이가 같은 조건에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공식 외울 필요 없고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 요건 뭐냐? 2도를 3등분해. 2도를 하나, 둘 해서 3등분을 하라고요. 3등분. 2도를 3등분 해라. 그 중에 두 번째. 하나, 둘. 예. 두 번 내려오면 된다. 이게 바로 평균 높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평균 높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는 이 H는 바로 지점 높이. 요 높이라 제일 높은 높이. 요 높이가 바로 뭐가 돼요? H가 되고 1번 높이가 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2도를 3등분해서 2개 빼면 이게 바로 평균 높이다. 이 의미를 말해주고 있으니 공식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은 왜 이걸 따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철탑 설계 시 철탑이 전선을 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철탑이 있고 여기에다가 애자련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저는 애자가 아니라 애자련이란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애자련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철탑 입장에서는 이 전선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전선이 자기가 전선 자체 무게, 전선의 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왜 전선의 무게만 있는 게 아니냐 하면, 지금 여기 전선이 있어. 그럼 얘를 옆에다 이렇게 한번 끄집어낼게요. 그럼 여기 전선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거는 내려오는 건 수직 하중이죠. 땅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 땅이에요, 땅. 뭐 간단하죠, 뭐. 자, 아까 제가 땅은 뭐라고 표기한다고 그랬어요? GL로 표기한다고 그랬죠.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건 전선의 자중이에요. 전선의 자기 중량, 자체 중량. 그렇지만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쌓이게 되죠. 눈이. 자, 눈이 쌓이니까 이건 뭐가 돼? 눈 쓰니까 빙설이에요. 그래서 빙설에 무게가 들어가야 돼. 근데 무게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게 하중이라고 그럴게요. 빙설 하중. 예. 이 두 가지는 지금 뭐가 됩니까? 수직 하중이야. 밑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자, 그래서 바람이 분다. 그럼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불겠어요? 아니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여기서 자 이렇게 돼서 거기서 후 하고 불게 되면 얘는 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철탑의 입장에서는
야, 전선 및 빙설하중도 있는 데다가 바람까지 있으니 철탑에 가해지는 하중은 조금 예쁘게 그려야죠. 이왕에 그릴 거. 이렇게 뭐가 됩니까? 요 정도면 예뻐요. 예. 그러면 결국 전 철탑이 받는 하중은 철탑이 이제 이 정도 무겁구나. 철탑이 받는 하중은 요거다 이거죠, 요거다. 예. 요게 바로 철탑이 받는 하중. 그렇다면 여기서 수직 하중을 W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평 하중을 풍합은 수평 하중이죠. 자, 이 수평 하중을 W2라고 한다면 결국 전선이 느끼는 건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들의 합을 받는 하중이 되니까 W1 제곱과 W2 제곱한 값을 합해서 여기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합성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수직 하중,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는 수평 하중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건 전선의 무게, 전선 하중과 그 다음에 빙설 하중이 있고 수평 하중은 이거 바람에 의한 거지 이거는 뭐가 됩니까? 풍합 하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력공학에서 컨트롤하는 전력공학에서 핸들링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설비 기술 기준에 가게 되면 다시 이 풍합 하중을 고온계, 저온계, 고온계라는 거는 여름철을 말하는 거고 저온계는 겨울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 그 다음에 풍합하중의 종류 그러면 고온계 풍합하중, 저온계 풍합하중 등급도 있어요. 등급도 갑종, 을종, 병종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충분히 이해가 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선에 걸린 하중, 수직 하중은 전선의 자중. 여기서 왜 W는 이 W는요. 웨이트, 무게란 뜻이고 C는 예전에는 전선을 다 구리를 썼어요. 그래서 카파라고 하는 구리에 C자를 쓴 거고요. 빙설하 중에서 이 I는 아이스, 시원하죠? 아이스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수평하중에는 풍합하중이구나 딱 떠올라야 돼요. 풍합하중은 제가 전봇대라고 가정하면 전기줄이 일로 가고 일로 가겠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전기줄을 따라간다 해서 종하중 이렇게 가면 뭐가 됩니까? 횡하중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하중에서는 종하중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전선이 잡아주니까. 근데 횡하중은 아이고 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횡하중과 종하중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다. 이건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수평하중 중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제 이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지지물 이도, 그 다음에 철탑 설계 시에 철탑에 전선을 갖다 걸어야 되는데 전선이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냐 뭐 이런 걸 갖다 고려하는 것이 바로 전선 하중까지 해서 얘기가 됐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요 뒤에 제가 해놨죠. 요 뒤 뒷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